어제 백신 접종 오프닝 이후에 반복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혈액암 치료가 끝났을 뿐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니고 또 혈액암이 면역계 질환이라 언론에서 들려오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이야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민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지난 정기검사 때 담당의 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충분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보다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들지 않는 답변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졌지만 사실 애초에 암에 걸린 것도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이걸 끝내려면 어찌됐든 우리 공동체의 일정 수 이상의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맞았어요. 하루 동안 근육통이 심했는데 오늘 아침은 괜찮네요.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계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면 꼭 담당의와 상의를 하시고요. 거리에서 서로의 웃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럼블피쉬의 아이고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어딜 봐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사진 찍어도 그냥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놀라운 날씨입니다. 1년에 이런 날씨 며칠이나 될까요? 자, 이영희님, 웅디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오늘 이수경님 라디오에서 웅디가 좋아하는 질풍가도 노래가 나왔어요. 웅디가 이 노래 좋아한다는 얘기도 같이요. 아이고, 우리 이수경 선생님께서 DJ님께서 이렇게 또 질풍가도를 모든 방송에서 질풍가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모든 방송에서 이 노래 진짜 좋은데. 강현실님, 웅디 오늘 몸은 괜찮으신가요? 웅디가 전수해준 꿀팁으로 저도 어제 자녀 백신 접종 완료했네요. 여기 또 보내주셨고요. 괜찮아요. 날씨가 이런데 몸이 안 괜찮으면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게 어제 밤만 해도 너무 아팠는데 일어나니까 멀쩡하네요. 오히려 이건 아마 어제 아팠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평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9590님, 예비군 민방위인 직원들은 지난주부터 얀센 백신 맞는다고 줄줄이 빠지고 백신 휴가도 받고 오늘도 많이 안 나왔어요. 부럽네요. 저는 민방위 끝난 40대입니다. 우리 9590 선생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녀 백신 예약한 가장 큰 동기가 이거였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요. 아니 처음에 군대를 데려갈 때도 나한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막무가내로 데려가더니 그래서 고생을 막 시키더니 민방위 끝나는 것도 나한테 동의를 안 받고 민방위가 그냥 끝나가지고 민방위 언제 끝난 거야? 너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또 나이 많은 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오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훤칠한 외모, 입담 좋은 의사로도 유명한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인 양재진, 양재웅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양부로 이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또는 목격담 있으면 모두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야에서든 1호가 된다는 거, 또 1호를 단다라는 거, 그만큼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그 무게를 나란히 지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인 양재진, 양재웅 원장을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너튜브 양부로의 정신세계에서 매운맛을 담당하고 있는 동생의 정신적 지주 8살 형인 양재진 원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지금 저기 안 들리는 마이크가 들리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전보다 더 젊어지시고 이상한데? 희한한데. 자, 그리고 자칭 타칭 양부로의 절대 미모와 순한 맛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예. 환호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훤칠해요. 훤칠합니다. 이 두 분 나온다고 저희 이제 어제 그 끝에 매주 이제 수요일 전에는 초대석 내일 누구 나오세요 이렇게 공지를 드리는데 두 분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엄마면은 네. 진짜 그 아들내미 두 사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돼요. 역시. 감사합니다. 참 이 환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처음인데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재진 원장님 동생이 같은 과를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 동생이 이제 본과 4학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과를 할지 뭐 진로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정신과 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지원하고 싶다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좋았죠. 사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당시만 해도 이제 동생이 제 말을 좀 잘 들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잘 안 듣고. 하하. 제가 어렸죠. 그러면은 어떠셨어요? 당시에 고민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당연히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고민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정신과가 가족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 입장에선. 의사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은 주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가족한테 그런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섭섭하죠. 네. 그래서 좀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의대 다닐 때부터 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신과만 좀 재미가 있었고 또 형이 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전공에 대해서. 그래 정신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게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시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고 계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직업이 되다 보면은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놓쳤죠. 동생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놓쳤어요. 못 하겠어야 되는데. 성향이 저는 의사도 아닌데 괜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자주 섭섭하게 해드려요. 싸우는 90%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고치지? 약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두 분의 사진이 이렇게 딱 올려 있고 병원을 이제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서로 이제 병원은 다른데 병원은 다른데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동생분 사진이 연예인 사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을 때 그때 거기서 찍어준 거예요. 이 사진을 되게 오랫동안 돌려 쓰게 됐네요. 전혀 뭐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필 사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대본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저도 사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요? 양재진 원장님 사진은 괜찮은데? 이게 아마 2012년도인가 13년도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쁜 걸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긴 요즘 걸로 바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이 더 젊어 보여서 이상한 일이야.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양재진 원장님은 매운맛, 양재용 원장님은 순한 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상담을 할 때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뭐 상담 스타일도 좀 다르고요. 방송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뭐 컨셉이나 역할 극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로 상담할 때 컨셉도 좀 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환자분이 상담하러 찾아오신 환자분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역할이 저에게 좀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동생은 좀 잘 많이 들어주고요. 저는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동생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 단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 계속 기다리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두 분이 병원뿐만 아니라 너튜브에서 양브로의 정신세계라는 채널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끼리 뭘 함께 한다라는 게 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네. 어때요? 두 분은 장단점이 있나요? 네, 있죠. 장점은 일단은 40년 가까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 무슨 얘기를 할지 뻔히 알죠. 예. 지금 상태나 기분 이런 것도 되게 빨리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방송할 때보다는 훨씬 편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형님이 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아 제가요? 예. 역할을 이런 식으로 맡겨서 저는 매운맛으로 불리는 거예요. 단점은 사실 이제 뭐랄까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친함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 제 입장에서는 동생인데 어떻게 보면 동업자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서운하거나 뭐 간혹 뭐 이렇게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다툼이 또 없을 수는 없겠군요. 아니, 그렇죠. 저는 어머니랑은 자주 다투는데 동생이랑 잘 안 다툽니다. 남동생 있지 않으신가요? 남동생이 있는데 2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네. 제 자랑거리예요. 제 동생 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좋네요. 예. 저도 형이랑 다른 일을 했을 때 형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때가 있었죠. 저도 뭐 동생이 제 말 잘 들을 때는 거의 뭐 아버지 역할을 제가 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제 동생은 제 말 잘 듣거든요. 서로 다른 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방송에 나와서 활약했던 것들 우리가 컷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여러분들 보는 라디오도 이 두 분 훈훈한 거 보시면서 컷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첫사랑이라는 게 남자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양재진 원장님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같은. 아 정말? 네. 첫사랑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첫사랑을 못 잊는 이유가 첫사랑이 내 옆에 살고 있으면 첫사랑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완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첫사랑에 대해서 그러는 거지 남자는 유독 뭐 여자는 별로 이런 건 아니에요. 팔꿈치 효과예요. 귀 기울이게 되는데. 팔꿈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팔꿈치 효과 모르세요? 이번에 양재진 원장님.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로? 네, 둔감하거든요. 이쪽에 신경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둔감한 부위에서 접촉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내 사적인 영역이라고 잘 인지를 못해요, 뇌가. 공적인 영역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정도의 터치가 제일 좋습니다. 예, 오늘 나의 스트레스 시사회 어떤 영화일까요? 아 요즘 유행이죠. 요거 이제 두 분 다 함께 나오고 있는 낮에는 너튜브. 군제이, 밤에는 해준. 아마 주인공이자 감독님 성함이 해준 씨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또 목소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는 혜준 씨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실하고 기다릴 줄 알고 자기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들 전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근데 혜준 씨처럼 살려고 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혜준 씨는 되게 좀 멋있게 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때만큼 에너지가 받쳐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사실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준 씨 나왔네요. 예, 마지막 이제 너튜브에서 준비해야 된다. 최준 씨, 김혜준 씨. 네, 준 예. 씨가 이렇게 잘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났었어요. 네, 응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에 되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이런 종류의 고민이 생겼을 때 서로한테 상담을 하나요? 상담이라. 일단 동생분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예. 이제 뭐 상의를 할 때는 많이 있고요.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가끔, 가끔 뭐 서로 이렇게 털어놓는 정도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통보식이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많이 불편했었고 내가 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동생도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 동생이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좀 믿음이 많이 생겼고 조금 나도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끔씩은 털어놓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확 이 느낌이 오네요. 인정을 하신 거죠, 인정을. 알겠습니다. 우리 오세정님께서
핸섬가이 두 분이 함께 계시니 훈훈하네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6607님은 야 오늘 개타는 날이네요. 양양 형제님을 허지웅쇼에서 만났어요. 두 분 다 멋져요 해주셨고 최현재님은 훈남 형제 정신과 의사 멋진 새 남자 오늘 행제했네 해주셨고 저도 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현우님이 저도 언니랑 8살 차이 나는데요. 어릴 때 엄청 싸웠어요. 두 분은 안 싸우나요? 8살 차이 나는데 어릴 때 싸우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8살 차이 나면은 그냥 동네 형도 아니고 동네 삼촌 느낌 아닌가요? 근데 형제니까. 예, 네, 형제니까. 형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위계 질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이셨고 어디 동생이 형한테 이런 게 되게 강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또 군인 출신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위계 서열 이런 게 굉장히 저희는 민감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착한 동생으로 오랫동안 있었죠. 있었다 과거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신과하고 아마 저런 거 인지한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동생이 그냥 저를 잘 따랐어요. 저도 되게 이뻐했고 이런 훈훈한 형제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과거엔 그랬다. 과거에는 알겠습니다. 정신과 하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이미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래도 어쨌든 아무래도 한동안 선뜻 방문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요즘의 체감온도?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 의원을 개원을 했었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 2021년도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사실 정신과에 대한 문턱도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고 어떤 편견도 많이 예전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다니는 다른 병원, 다른 과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턱이 높고 편견이 많죠. 실제로 어제 새벽에도 뭐 아는 지인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와서 예.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기록이 남지요. 뭐 이렇게 이런 카톡이 아직도 오고 있는. 근데 그런 기록이 살면서 문제가 될 일이 있나?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맞다. 그 열람도 안 되고 사실. 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취업할 때나 뭐 보험 가입할 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두 분 같은 분들이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 많으니까 실제 겪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역할이 두 분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코로나 블루 얘기 나온 김에 주변에 많죠? 되게 많아요. 환자로도 많고. 예, 뭐 실제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디볼스하고 합쳐가지고 코비스라고 그러나?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있구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혼율이 증가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은 이혼율이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 말이 많은데 예. 그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이혼에 좀 더 신중해졌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제 서로 마주쳐서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혼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국은 떨어졌다. 네, 떨어졌다. 네, 실제로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갈등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집에 계실 동안에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이 확 늘어나고 로딩이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재진, 양재웅 원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나 인터넷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용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의 판단력을 잃게 만든 후 상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이 심리학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가스라이팅, 2번 카피라이팅, 3번 리라이팅. 이거는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승기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인 양재진, 양재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는데 가스라이팅.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허지웅 퀴즈는 어차피 선착순이에요. 다 그냥 선물 드리려고 하는 퀴즈라서요. 네. 예. 저는 이거 원래 이 용어 책에서 읽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되게 혼동스러워서 안 그래도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모든 인간관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이제 강자가 되고자 그러니까 내가 우위를 점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됐든 어떤 뭐 심리적인 압박이 됐든 이런 걸 동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 경계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가스라이팅의 본래 제가 읽었던 의미에 따르면은 이거를 안 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길들일 때도 고양이를 가스라이팅하는 거고 어머니가 아들을 갖다 키울 때 딸 키울 때도 자식한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고 다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느 기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스스로 믿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판단?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힘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의 가이드를 약간 따라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결정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 자체를 이제 상실하는 상태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심리학 용어죠. 심리학 용어죠. 뭐 허지웅 씨 아시겠지만 연극에서 온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약간 트렌디한 요즘에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이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냐? 그 기준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뭐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조종하려고 하는. 근데 요게 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대인관계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드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이 직업적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인관계 문제가 생겼을 땐 이제 이거는 병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이거부터는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교묘한 어떤 심리적인 착취의 기제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일단 첫째는 본인이 당하는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거의 세뇌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에게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일상생활에 장애로 느껴질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전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린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정도가 되질 때 그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 앞전 단계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조언을 좀 구해봐야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가스라이팅 문제가 되겠죠. 일단 내 의사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두 분 나오시니까 그냥 5분 만에 해결이 되네요. 아, 그렇구나. 너무 명쾌하네요. 너무 명쾌해요. 많은 분들 청취자분들도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두 분이 함께 양불의 정신세계라는 너튜브 채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독자가 이제 15만 명을 넘어섰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게 그 보는 시청자들하고도 이제 뭐 댓글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실 텐데 채널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도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문턱은 낮아졌지만 나는 아직 병원에 가기엔 좀 두려운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나를 좀 돌아보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을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해서 저희 채널을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좀 채널이 다크하고 되게 좀 잔잔해요. 다크예요? 네, 다크까지는 밝고 막 이렇게 유쾌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의외로 그 다크하고 잔잔함을 찾으시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게 말씀을 그냥 다크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진지한 거겠죠. 좀 진지한 거죠. 예, 진지하게 그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 맞아요. 예.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죠.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그 너튜브 채널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어떤 편집 자체도 좀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좀 순한 맛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극들에 지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하긴,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이를테면 제목이 양부로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뭐 양부로의 갈 때까지 가보는 정신세계. 양부로. 아무튼 그런 식의 컨셉이 그래버리면은 아무래도 고민 가진 분들이 상담하기에도 이게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순남님이요. 잘생긴 두 분의 맛깔스러운 입담 재치 눈과 귀가 힐링되네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태근님이 두 분이 만나본 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떤 분이셨나요 해주셨어요. 다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워낙 네,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황당했던 분도 계시고 되게 좀 감동이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해결이 될 때 아무래도 더 감동적이겠죠. 예, 뭐 거의 뭐 극적으로 좋아지신 분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뭐 안타깝게 잃었던 환자분도 기억은 많이 나고요. 진짜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어떤 그 청취자분이 지금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광고 나간 동안에 잠깐 그래서 그 여쭤봤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저한테 두 분이 다니고 계시는 분 중에 두 분이 이혼 과정에 계신데 사실은 불리한 게 아니라 여기 신경희님 본인이 이제 그 배우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오랫동안 받는 것에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그럼 오히려 소송 시 이거를 내가 힘들었다는 거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오히려 더 쓰이는군요. 네, 그게 이제 반대네. 악용이 되거나 남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분은 배우자로 인해서 배우자 외도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러실 때 병신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거의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권 소송이 붙은 상황에서는 사실 반대쪽 상대방에서 그런 거를 이유로 이제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 하는 뭐 그런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 검증력이 유지가 되고 약물 치료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는 경우 그런 분의 경우에는 양육권 소송에 양육권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변호사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고 주치의하고도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좀 너튜브 양부로의 정신세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거기서는 어떤 활약들을 하고 계시는지 컷으로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원환상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을 행사한 상대가 울고 빌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는구나 실수한 거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의 패키지라니까요. 때리고 울고 불고 빌고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고 불고 빌고 무릎 꿇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다.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주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택과 또 도전, 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실패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멘탈을 키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인데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듣고 왔는데요. 역시나 아까 방송에서 그 컷 들었던 거 방송 컷들 예능 방송 컷들 들었던 것처럼
이게 귀가 기울여지네. 목소리 톤에 뭔가 힘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컷이 아니었으면 좀 항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제 거는 유독 저렇게 싸납게 얘기하는 것만 일부러 뽑아온 느낌이 빡 들어서 거의 80%를 저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하게 얘기한 게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네. 아마 여기 좀 컷에서도 잠깐 첫 번째 사연이 안전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안전 이별, 데이트 폭력 문제 이제 뭐 같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트 네. 폭력 문제 같은 건 좀 문제가 된지 사실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폭력을 행사하는 연애 상대 네,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전에 그 컷에서 나온 얘기도 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당하는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예. 가해자의 잘못이 90% 이상이죠. 당연히. 그럼요. 그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가해자의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그런 피해자의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환상, 구원환상이라는 걸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예. 나 마저 떠나면 이 사람 어떡하나?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에는 좀 더 변화될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약간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계시죠. 구세주가 되려고. 네,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실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평강공주 컴플렉스. 네,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보리라.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안 죽어요. 네, 안 죽습니다. 온달 안 죽어요. 네, 남이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관계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전 이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렇고 예. 그 상대방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굉장히 커지면서 다른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차단되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바라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내 말만 듣게 하고 나를 결코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끊어졌던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가족하고도 마찬가지고 정말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언니랑 너무 친한데 언니한테 남자친구한테 맞았던 2년 동안의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이제 얘기를 꺼내서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전끈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 이런 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와 연결된 혹은 공유했던 모든 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제 간혹 가다 보면 한 번만 만나줘라, 마지막 한 번이다, 뭐 그런 거에 이끌려서 혹해서 혹은 정말로 지겨워서 힘들어서 한 번 만나러 갔다 또 더 큰 폭력을 당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전화번호 바꾸고 당연히 비밀번호 바꾸고 이사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주변 사람에게 다 알려서 그 가해자가 주변인들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접근하는 걸 다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는 말 참 웃기지 않나요? 맞아요. 어차피 헤어질 건 마지막 한 번 뭐하러 봅니까? 그러니까요. 희한한 일이기도 하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런 가스라이팅을 가장 기술적으로 아주 그 체계화해서 잘 다루는 집단이 사이비 종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를 다 자기들 빼고는 다 차단시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관계들을 다 되살려내야 된다. 예.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족, 그다음에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고 놓지 않고 유지해서 가면은 최소한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죠. 만약에 끊어졌다면 회복해야 되고. 네, 그래서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네.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너는 되게, 친구들이 다 왜 그래? 그러니까요. 되게 교묘하게 얘기해요. 그것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 조금씩 나한테 의심 들게 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영희님께서 두 분 책 너무 잘 봤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 제목 자체가 제 마음을 읽어주는 말입니다 하셨는데 이 책도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그런 그 상담 내용들, 이거를 그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소개하는 내용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그 저는 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이콜로지컬 마인드라는 게 생기는 거가 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나머지 반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책은 이제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감정 동요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이 감정이라는 게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약간 상담 받듯이 좀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상담이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환자분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 마음을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를 좀 찾아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상담이라고 그러면 저희 책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두 분 나오신다 그러니까 미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분 사연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청취자 김희영님 사연이고요.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40대 미혼 여성이고요. 70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엄마와 대화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8살 조카를 봐주시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늘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하십니다. 아이에게 숙제를 하라는 말을 숙제 안 할 거면 책 다 찢어버린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인지 갈수록 엄마랑 대화를 하기가 싫어지네요. 이런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제가 상담을 받아봐야 될까요? 두 분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상담 받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희영님에게. 네, 일단은 희영님이 오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좀 세게 하시는 거가 되게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엄마고 우리 가족이고 내 조카한테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마를 그냥 70대 노인이라고 70대 노인? 네, 70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멀리서 바라보시는 힘이 생기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마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불가능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말투라든지 본인의 행동 패턴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내가 엄마가 무슨 말 하든 영향을 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 김희영님 안에 어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계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엄마의 어떤 그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평수를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김희영 씨 어머님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게 요 근래 몇 년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을 거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김희영 씨는 조카가 당하는 거가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의 말을 들으면서 받았던 상처가 오버랩될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김희영 씨가 우선 오셔서 상담을 좀 잘 받아보시고 어머니와의 관계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적정 거리두기, 그다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의 트라우마를 좀 상처를 치료받는 거 뭐 그런 과정들을 좀 겪으시면은 조금 더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보고 조금은 더 본인 스스로 본인 마음 다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가 사연 보내주시길 너무 잘했는데요. 예, 이런 답변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님,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려가지고 너무 빠르네요. 네, 너무 빠르죠. 저 너무 아쉬운데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 또 이제 책 읽어보시는 뭐 독자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많이 아쉽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 뭐 이 허지웅 DJ의 러브 FM 맞나요? 러브 FM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양불의 정신세계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희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그 극단의 어떤 좌절을 겪은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신체, 우리 건강을 잃어버렸던 우리 허지웅님께서, 웅디님께서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고 허지웅 씨가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가끔 글 올리시는 거 보면 저 가끔 잘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은 그 시간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인 양재진, 양재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1번 가스라이팅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내일 맛집 코너 노탁석의 맛맛. 내일은 차가운 국수 맛집을 찾아서 떠나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노라조의 형, 명곡이죠.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